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만 국민 대변인 뉴스 인사이다 전수미입니다. 오세훈, 그는 한강 버스를 만들었습니다. 버스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그건 버스가 아닙니다. 세금으로 띄운 유람선이죠. 이름만 버스로 바꿔야 돈을 받을 수 있었겠죠. 완전 넌센스입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5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150분 걸립니다. 화장실은 터지고 비 오면 멈추고 댐 열면 중단하고 이게 교통입니까? 코미디죠. 사람이 다쳤습니다. 근데 서울시 뭐라 합니까? 안전관리 소홀 아니다. 직원의 부주의 탓이다. 정말 웃깁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면피하고 책임을 피합니다. 이게 행정입니까? 아니죠. 면피 퍼포먼스입니다. 그리고 선체가 찢어졌는데 보고도 안 합니다. 국정감사 자료에도 빠졌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미지 때문이라네요. 이미지요? 그게 시민의 안전보다 중요합니까? 예산 한번 봅시다. 초기 사업비 542억, 갑자기 1,500억이 됐습니다. SH공사가 한강버스에 876억 무담보로 빌려줬죠. 만약 망하면 누가 갚습니까? 바로 서울 시민입니다. 이거는 한강버스가 아니라 한목버스가 되는 거죠. 오세훈 시장, 그는 한강택시, 한강침대, 한강버스, 이건 정책이 아니라 정치쇼 아닙니까? 시민의 안전 따위 없습니다. 시민의 돈 다 낭비됐죠. 이제 끝내야 합니다. 모든 사고 공개하십시오. 모든 CCTV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시민 앞에 사과하세요. 서울의 얼굴 바로 한강입니다. 그런데 지금 골절되고 찢어진 건 시민의 신뢰죠. 수미사이다. 오늘은 한강버스 지적보다 책임이 먼저다 였습니다. 네, 정치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해안을 구해보는 시간이죠. 바로 정규재 시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이번 주 시정연설부터 먼저 포문을 열고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네. 지난 4일에 이재명 대통령은 728조 원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가장 아무래도 시대적 트렌드일 때문일까요? 인공지능이 되게 많이 발언을 네. 했고요. 또 그 다음 단어가 바로 국민이었습니다. 시정연설 어떻게 보셨어요? 내년도 예산에 대한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때는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직접 하지 않았죠. 네. 국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많이 자아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자체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어떤 그런 예산 설명은 좀 안 나왔다 이런 느낌을 조금 받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개혁적 의지를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네. 예산은 8% 정도 늘어난 거 외에는 특별히
어떤 저 느낌이 없었다 이렇게 저는 약간은 좀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아마도 여러 가지 개혁들이 많이 표현될 만한데 좀 적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AI 같은 것이 이제 10조 원 정도 예산 편성이 되었다는 것이 좀 특이한 거고. 근데 이 AI 사업이 제대로 가능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AI는 기존에 그 우리가 철강을 하다가 뭐 석유화학을 더하고 석유화학을 더하다가 무슨 뭐 다른 산업을 더하는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AI라고 하는 것은 사회 체제의 개편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일하는 방법의 개편이라든가 네. 기존의 그 노동시장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큰 변화를 수반하는 거고 또는 이 AI 자체가 우리 사회의 어떤 산업의 큰 변화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AI라고 굉장히 그 중요성을 덧대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AI를 위한 사회 시스템의 개편이라든가 이런 데는 조금 관심이 덜한 것 같아서 아직까지 우리 정부가 전면적으로 이 AI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AI 산업을 하게 되면 지금 그 민노총이라든가 또는 그 우리나라 노동 규제라든가 하는 것들이 전면적인 개편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연공서열에 의한 급여 체제, 정년제도 뭐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지 않으면 이 AI 시대에는 잘 맞질 않아요. 그래서 AI가 가능한 나라가 미국하고 중국 정도밖에 없다고 하는 이유가 기존의 대개 산업 국가들은 이 노동 규제라든가 이런 굉장한 규제의 그물망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자유로운 미국이나 아주 전체주의적인 중국 아니면 AI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자율주행 자동차도 그렇게 운행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더라고 말씀하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그 가능한 나라가 미국, 중국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소위 산업시대의 규제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같은 뭐 동기생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무슨 기업에 취직을 하면 연년이 같은 급여를 받고 있는 이런 체제를 우리 연공서열 체제라고 하는데 네. 이런 체제를 가지고는 AI 택도 없거든요. AI는 그야말로 뭐 52시간 규제받는 이런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AI는 못합니다. 네. AI를 하는 사람들은 최근에 미국에서 그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한 사람을 스카우트하는데 2,700억 원을 들이는 그러니까 뭐 사람의 몸값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엄청난 천지 차이를 갖습니다. 네. 사람의 몸값은 똑같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동안은 AI를 못합니다. 그 한 사람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둬야 되죠. 그렇죠. 말하자면 이런 시스템이 작동 가능한 나라에서 AI를 하는 겁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좀 지금 작동하기 대한민국은 힘들 산업시대의 텐데요. 규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연공서열이라든지 또는 뭐 고용의 안정성이라든지 뭐 이런 위주로 세계를 구성되고 있는 이런 나라는 AI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AI를 하겠다고 10조씩이나 투입을 하면서 거대한 어떤 산업의 재편에서 선도 국가가 되겠다. 빅3가 되겠다. 저는 빅3에 대한 굉장한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만은 네. 뭔가 이거는 변화에 대한 의지는 오히려 좀 부족한 것 같고 우리 사회가 과연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저는 좀 가지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은 준비가 돼 있는데 사회가 팔로우할 수 있냐 약간 걱정이지만 발언에서 약간의 희망을 봤던 게 박정희 전 대통령님의 산업화,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보화, 그다음에 이재명의 AI 고속도로, 그러니까 산업화, 정보화, AI 고속도로 연계해서 이거 설명하셨거든요. 이건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마 대통령으로서는 그 희망을 가질 겁니다. 저도 이 산업 시대를 넘어가는 어떤 체제 전환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는 기대가 굉장히 있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뭔가 액션을 하려고 그러면 네. 민주당부터가 뭔가 좀 체질을 좀 바꿔야 되고 근데 민주당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아마 나중에 여쭤보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새벽 배송 문제라든가 52시간 문제라든가 기존의 민주당은 아직도 산업 시대의 노동자의 권리라고 하는 신화에 매몰돼 있어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큰 변화들이 필요하죠. 네. 네. 근데 아직까지 그 변화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확실히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시대적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어제와 오늘이 많이 달라서 네. 공부하는 정치인들이 기묘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저희가 산업화 시대에 멈춰 있는 것 같은 게 여야 정쟁은 정말 올해부터 계속됐는데 국민의힘 야당으로서 좀 품격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 나타나자 꺼져라. 재판 뭐 진행해라. 그다음에 뭐 전쟁이다. 이러한 발언들 상복을 입고 근조 리본을 하면서 어떤 행태를 좀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참 국민의힘은 뭐라 그럴까요? 이 비판의 이 범위 밖에 이미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논리적 구조 속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거기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도 대통령 시정연설에 아예 들어오질 않고 이제 밖에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 재판이라는 것은 그거는 이미 불가능할 뿐더러 대통령은 불소추라고 하는 것이 헌법 제85조와 제84조 대통령의 신체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항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분이고 대통령 선거라는 절차가 거대한 하나의 배심 절차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나서서 재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재판을 한 것이므로 그들 대리인에 의한 법정을 이미 뛰어넘는 선택이 이루어진 거죠. 네. 바로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우리 헌법상에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위한 일시 중단인 것처럼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사법 절차의 민주화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에 의한 재판 절차를 뛰어넘는 전 국민에 의한 재판이 이미 지나가서 그렇죠. 면책이 된 겁니다. 말하자면 이때까지 여러 가지 잘못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네. 뭐 저는 그 설사 있다 하더라도 자체도 부정합니다만은 네. 뭐 그것은 검찰 정권에 의한 일종의 법망에 의한 정적의 제거라고 제거 해야 될까요?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그걸 검찰 독재라고 부르죠.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전국민적 배심 절차를 거쳐서 면소를 판결을 받은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미 그건 뭐 끝난 문제인데 네. 국민의힘은 어떻든 형식적 법 절차라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대통령을 흠집내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습니다. 대통령 시정연설에는 참여 안 하고 네. 예를 들어서 예결산위원회는 모조리 열심히 달려들고 있죠. 네. 그럼 예산결산위원회도 들어오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통령 시정연설에는 온 정치적 제스처를 하면서 참석을 거부해 놓고 네. 예산결산위원회는 열심히 가고 지역구에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지역 예산을 뭐 5억을 유치를 했느니 10억을 유치를 했느니 말도 안 되는 나라가 망하고 있다고 떠들면서 이재명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다. 네. 이렇게 떠들면서 또 한 손으로는 내가 이번에 5억을 유치를 했느니 우리 지역 예산을 10억을 유치를 했다고 온 문자를 뿌리고 저인데도 하루에 여러 건이 들어와요. 맞습니다. 정말 짜증나죠. 지역구 어디십니까? 예? 네, 아니 알겠습니다. 네. 여러 국회의원들이 네. 내 지역과 관계없이 내게도 보낸다고 자기 휴대폰에 들어있으니까 어필을 주필님께 하는군요. 나 예, 이렇게 잘하고 아니, 있습니다. 주필님 잘 봐주세요. 휴대폰 번호만 가지고 저 지역을 구분할 수 없으니까 네. 다 보내줘 자기 네, 휴대폰에 맞습니다.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제발 그 위선적인 태도를 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힘당은 내부 정리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지나간 시절에 대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던 여러 가지 불합리한 당내 선거 조작에 가까운 네. 뭐 저는 조작이라고 봅니다만은 선거 조작에 가까운 여러 가지 말하자면 위에서 결정이 되고 아래로 시달하는 그런 그 반민주적인 정당 구조를 개편한다든가 하는 자기 개혁을 먼저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네. 뭐 오로지 민주당의 실수를 기다리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정오의 정치에 지나지 않는 정치의 어떤 함몰되어 있는 네.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결국엔 주모와 혐오, 이제 분열의 정치를 이제 반사 이익만 좀 이제 추구하는 국민의힘이 아닌가 싶은데요. 뭐 민주당도 정오의 정치에서 못 벗어나고 있기는 똑같습니다. 네. 네, 도끼는 객긴이라 보시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국내 문제도 문제인데 참 이게 얼마 전에 에이펙도 하고 관세 협상 잘 끝났다라면 세부 논의 팩트시트를 다들 국민들이 좀 지켜보고 계셨어요. 근데 네. 어제 이제 조현 외교부 장관 미국 측에서 이 팩트시트 좀 기다려달라고 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팩트 시트는 양쪽에서 합의된 내용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그 문서가 잘 안 될 가능성, 진행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적어도 3,500억 달러 총액의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트럼프의 요구를 우리가 수용한 결과입니다만은 팩트시트로 내용이 좀 구체화되어서 들어가면 네. 한국 정부가 소위 협상을 너무 잘해 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미국이 상당한 아마 압력을 받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팩트시트 1조가 소위 상업적 합리성, commercial rationality 또는 reasonableness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미국에는 UCC라고 하는 그 상업거래에 관한 대법전이 있습니다. UCC라고 부릅니다만은 네. 거기에도 이 상업적 그 합리성이라는 단어가 모든 상거래의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측 요구는 그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것을 제1 팩트 시트의 제1조에 넣자라고 양쪽이 합의를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매년 200억 달러씩 투자를 하는데 그 사업들은 캐시플로우가 확정이 되어야 된다. 네. 캐시플로우가 예상되지 않는 사업은 안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내용으로 들어간 팩트시트에 상업적 합리성이 있어서 캐시플로우가 예상이 되는 업이어야 되고 네. 또는 우리가 프로젝트 매니저를 미국 측에 보내서 그 프로젝트 매니저가 그 프로젝트를 심사평가해서 거부할 수 있도록 거부권이 포함되어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일에 그래서 사업 선정 과정에서 우리 쪽에서 비토를 놓게 되면 200억 달러를 집행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측의 실무자들이 그게 뭐 커머셜리 리저너블 하니까 일단 받아들였습니다마는 이 트럼프에게 그 문제를 보고하려고 하니까 이거 여간 골치 아픈 문제가 지금 아닌 것처럼 비칩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 아마 그 실무자들은 합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정치 쪽으로 넘어가면 네. 다른 나라에는 이런 그 말하자면 조항들이 없다. 예를 들어서 일본과도 이런 조항이 없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 러트닉하고 우리 그 정부하고 사이에 토론하는 과정에서도 수익 배분이 예를 들어서 5대5로 간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한 논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일본 측이 5대5로 했거든요. 5대5. 그 다음에 투자 금액이 회수되고 난 다음에는 9대1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상업적으로 리저너블 하지 않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둘러싸고도 한국 측에서 계속 클레임을 제기하고 미국 측에서는 야, 일본도 했는데 왜 한국은 유달리 소위 커머셜리 리저너블 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문제 삼느냐고 계속 이제 항변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말하자면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웬만하면 다 들어주는데 왜 한국은 그렇게 자꾸 뭔가의 딴지를 걸고 나오냐 하는 여러 가지 불쾌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 정부가 워낙 강경하게 나가고 끝까지 우리 이번에 에이펙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합의를 안 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나갔기 맞아요. 때문에 미국 측이 덜컥 합의는 받았습니다마는 이제 구체 내용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야, 우리가 한국에 이 너무 커머셜 리저너블니스에 밀린 거 아니냐 하는 이제 미국 내부의 불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몇 조항이 빠지거나 또는 이 팩트시트 확정 자체가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팩트시트의 합의 자체가 상당 기간, 예를 들어서 다음에 한미 간의 무슨 뭐 정상 간의 어떤 대화라든가 이런 시간까지 좀 늦춰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미국의 대법원이 이제 이 관세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심리를 어제그제 네네. 5일날 상당히 그 터프하게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간이 늘어질 수도 있겠다. 저는 팩트 시대가 바로 나오는 게 물론 맞습니다만은 조금 늘어질 것 같다. 이 늘어지는 기간은 예를 들어서 예측 가능한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특히 이 팩트시트가 바로 발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안보가 들어가 있고 네. 거기 핵추진 잠수함에 사실 핵추진 잠수함 발표를 우리가 할 때 와 외신에서 대단하다 핵추진 잠수함 안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하면서 이거는 호주도 안 준 기술이다. 근데 이걸 한국이 해냈네라고 외신에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디테일로 가니까 이 핵추진 잠수함 문제로 인해서 이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석도 있거든요. 이 안보 문제 핵잠 원자력 잠수함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고쳐 부르기로 했죠. 네. 그 원자력 잠수함 문제는 제가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저 트럼프와의 정상회의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그 문제를 던졌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물밑 조율이 이미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아마 그 물밑 조율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이니시에이션에 의해서 공개가 공개적으로 요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핵잠의 연료 문제만 우리가 미국이 미국으로, 허용이 예, 되면 예. 핵잠 자체는 우리 기술로 충분히 건조할 수 수 있다고 있다. 하죠. 이제 예.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 국제적으로 볼 때는 야 한국이 그럴 리가 있나 그렇게까지 잠수함 기술이 선진화된 상태란 말이냐 하는 여러 가지 아마 의구심도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무심결에 그걸 마스크하고 연결해서 미국의 필리 조선소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면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한 데서 까나가자. 그러니까 마스크가 1,500억 불인데 거기서 까나가는 형식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뭐 필리 조선소 자체가 지금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물리적 시설도 안 돼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 그런 식으로 가면 비용도 뭐 미국이 말하자면 잠수함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선박 건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워낙 미국이 우리의 2배, 3배 뭐 이렇게 치솟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연료 문제로 국한해서 처리하자. 원료를 미국이 허용해 주는 쪽으로 하자는 주장이고 미국은 아마도 그것을 미국으로 끌고 가서 미국에서 만들어서 인도해 주는 쪽으로 가자 하고 아직까지 완전히 조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네. 한국에 와서 우리 국방장관의 여러 가지 토론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만남이 여전히 거기에서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도 이 정상회담 팩트시트 가 발표 안 되는데 역시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하고 기본에 이제 원자력 협정 문제하고 같이 다뤄져야 되고 이 투자와 관련된 팩트시트도 별도로 투자와 관련된 팩트시트도 해결이 안 된 문제들이 말하자면 미국 쪽에서 합의를 해놓고 정작 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너무 우리가 한국에 양보한 거다 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 몇 개 조항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오히려 우리로 치면은 정말 관세 협상을 잘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지금 딜레이 시키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런 거죠. 일본이 이제 원자력 잠수함 문제를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네. 시작했거든요. 네. 야, 한국은 한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 거냐는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 3,500억 달러 투자와 관련된 문제도 아마 일본의 내부적으로는 굉장한 논란이 될 겁니다. 야, 한국은 다 얻어냈다는데 우리는 협상도 안 해보고 다 물려줬느냐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아마 문제들이 지금 일본 언론에는 그 문제가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매일 제가 일본 언론들을 봅니다만 일본 언론들은 지금 3,500억도 일본은 5,500억 불입니다만은 그 투자 문제에 대해서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 내부적으로 왜 우리는 너무 쉽게 어떤 조건도 없이 컨디션도 없이 그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말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아마 내부의 논란들이 제기되고 틀림없이 제기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집행해야 되고 또 네. 지금 미국의 여러 가지 뭐 대법원에까지 가 있는 소송 문제라든가 이런 그렇죠.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뭐 그렇게 간단하게 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국제 문제는 여기까지 보고 이제 국내 문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아까 잠깐 새벽 배송 얘기를 하셨는데 민주노총에서 새벽 배송 전면 금지를 걸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새벽 배송 민주노총 너희가 뭐길래 2천만 명이나 사용하는 새벽 배송 금지시키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반대로는 이거는 과로사를 선택할 권리는 없는 거다. 과로사를 막기 위한 거다.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노총이 자꾸 그 소위 오버하고 있습니다. 오버하고 있어서 이 노동을 규제 영역으로 모든 국민의 행동을 뭔가 어떤 도덕적 기준에 따라서 재단하고 규제하려고 하는 민주노총의 또는 민주노총은 끊임없이 뭔가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존재를 과시하려고 하는 약간 그런 충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올빼미가 있고요. 한 사람은 종달새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날 사람이 있고 아침에 맞아요. 죽어도 못 일어나는 종류의 맞습니다. 사람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에 맞게 직업을 선택하고 또 자유계약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겁니다. 너는 이런 일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 어떤 세상이 오느냐 하면 대한민국은 병령이 됩니다. 몇 시에 일어나서 모두 출근하고 몇 시에 모두 퇴근하고 모두 몇 시에 잠들어야 되고 이런 국가가 되는 거죠. 그 민주노총이 지금 꿈꾸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병령의 노동 을 자꾸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국민들 뭐 당신의 건강을 걱정이 된다. 왜 내 건강을 자기들이 걱정합니까? 그 꿈 좀 깨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이게 재밌는 게 그 기사를 위해서 택배 기사를 위해서 이 쿠팡맨들을 위해서 새벽 배송 금지시키겠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쿠팡맨들이 현장도 모르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93%는 이걸 오히려 원해. 이거 우리의 선택권을 왜 침해하는 거야로 반발이 지금 있습니다. 우선 저는 그 노동 뭐 시간당 뭐 이 소득이 얼마냐 이런 문제를 제3자가 논할 문제는 아니죠. 제3자가 너네 시간당 얼마를 받아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그거는 자유계약에 의해서 본인들이 사람이 없는 시간에 달릴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낮에 그 쿠팡 차를 몰고 골목길을 누비야 한다는 것은 정말 짜증나고 괴로운 일이거든요. 차 댈 데도 없고. 그런데 밤에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말하자면 배송에 나서는 것이 굉장히 그분들도 좋은 면도 있고 아는 사람 얼굴 부딪히지 않아도 좋고 뭐 말할 수 없이 말하자면 자기들이 선택해서 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에서 나서서 하나의 표준적 모델과 표준적 삶의 리듬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 전체주의적 발상입니다. 예, 있을 수 없는 자유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발상이죠. 네. 네,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될 것 같고 결국에는 한마디로 밤에 얘기하면 일하는 사람 많아요. 뭐 예를 들어 경찰관들도 밤에 당번 써야 되고 군대 가면 밤에 당직해야 되고 뭐 소방관들도 야간에 대기를 해야 되고 밤에 일하는 사람 많죠. 내 선박 운행하는 사람들은 밤새도록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뭐 실험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실험하다가 지금 몇 시 퇴근 시간 되었으니까 집에 가고 이게 가능합니까? 그 민주노총은 산업시대의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자, 지금부터 9시 땡 하고 컨베이어 벨트가 쨍 하고 돌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노동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인간은 자기 의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선택하죠. 너는 왜 과로사 하려고 하냐? 그런 걱정 끄라고요. 그 개인의 건강 관리는 개인이 책임지는 거죠. 네. 네, 개인의 자유의지가 존중되는 세상을 꿈꾸며 직업 선택권과 이제 말씀하신 과로사 방지 안에서 불꽃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노예노동 한 사람 없습니다. 예. 그 네. 노예노동이 있는 것처럼 자꾸 달려들면 곤란하죠. 예,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해안을 같이 구해봤고요.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주필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 TTCO 받아가세요.